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들어서 음원 차트 역주행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역주행이란 이미 100위권 밖을 벗어난 곡이 다시 차트에 오르는 현상인데요. 2013년에 버스커가 벚꽃 엔딩을 1년 만에 상위권에 올려놓으면서 시작됐고, 최근엔 EXID의 위아래가 역주행을 선보였죠. 바로 얼마 전엔 팝송인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로블럼도 다시금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더 이상 차트에서 중요한 건 1위의 여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1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히트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올킬을 했느냐, 줄 세우기를 했느냐, 역주행을 했느냐를 두고 히트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는 수치보다는 상징성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텐데요. 이젠 1위를 하는 것보다는 차트 내에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히트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트 기록보다는 차트 내에 또 다른 드라마를 원한다는 것, 이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슈에 목말라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슈에서 시작해 이슈에서 끝나는 거, 그게 바로 대중음악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은 놀라운 역주행을 기록한 팝송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로블럼 듣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위법 판결에 대한 엇갈린 입장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2일이었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중소유통업체 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친 장치였는데요. 대형마트가 반발을 하니까 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업계는 당연히 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에서는 반기고 있고요. 중소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은데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환영의 성명을 냈죠. 컨슈머워치 대표인 김진국 배재대 중소기업 컨설팅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컨슈머워치는 지난 1월에 설립이 돼서 아주 줄기차게 이 문제를 얘기해 왔는데요. 네. 대형마트 영업제, 의무 휴일제라든가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면 사실상 가장 소비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판결은 사실 대형마트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네. 법원이 굉장히 용기 있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셔갖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특히 현실감 있는 예를 들어서 판결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법원 판결의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영업 제한을 할 때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이걸 좀 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바로 말씀드린 게 강제로 억지로라도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억지로라는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충분히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상인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든가 이런 입장이 되면 저희는 나름대로 환영할 만한데요. 실제로 이거는 소비자들은 이미 전통시장이라고 표현하거나 재래시장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떠나 있겠죠. 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낸 것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젊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주차 시설이 돼 있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가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곳을 가야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입장은 사실상 적어도 소비자에게는 양해를 구했어야 될 텐데 행정부나 의회나 어느 누구도 아니면 그 실제적인 이해 당사자들도 소비자들에겐 누구에게도 사실은 네.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이건 너희가 참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면은 사실상 상당히 이 법안을 만들 때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데요, 대표님. 네. 네. 억지로라도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것은요. 네. 그만큼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점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네, 이해합니다. 예. 네. 근데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억지로 참아라라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만 해도 아주 유명한 엘마트가 제 아파트 주변에 바로 5분 거리에 있는데 네. 제가 꼭 이상하게 거기에 뭘 사러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날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어깨 법칙이라고 하듯이 네. 꼭 그런 날이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가 나빠지고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그걸로 다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저희도 가게를 했던 상인의 아들입니다. 그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중소상인이건 대형마트건 결과적으로 마지막 타겟이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까 하는 데에서 서로 경쟁하셔야 되는데 나 어려우니까 나는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는 곧 굉장히 집중화된 이익 집단을 말을 들어주는 대신 분산된 이런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본 거거든요. 그런 면을 네. 저희 컨슈머워치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었고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서 판사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무엇보다 죄송합니다만은 네. 전통시장에도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는 표현보다 재래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20, 30대는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벌써 자기 구매 패턴이 변했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쉰다고 하면 그래 그럼 아예 안 가. 그리고 그 대신 오히려 온라인의 매출이 더 늘었다는 건 최근에 발표에서도 이미 나왔죠. 대표님, 그거는 어떤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은요. 네. 전통시장에 타고 있다라는 조사는 어디서 한 거죠? 네, 그거는 이미 중소기업청에서도 나온 거고요. 매출액이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영업 제한으로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게 나타난 게 그거는 있다면은. 이미 네. 13년 2월에 네. 연수대학의 정진욱 교수가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지만 네. 이미 물론 이제 경제 전체가 나빠져서 중소상인들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전체 매출액이 줄어서 근데 네. 대형마트나 중소상인은 최근에 나온 그 자료에서도 같이 줄고 오히려 알겠습니다. 온라인은 25% 이상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상당히 구매 패턴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자본이 많은 쪽에서 더 확실하게 우월하기 때문에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생을 먼저 해야지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면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으면 무조건 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보면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대형마트들이 좀 퇴각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들어왔던 월마트라든가 까르푸도 처음에 대단한 자본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결국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문제는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빵집이라든가 저는 30여 년 이상을 늘 아침에 빵을 먹는데요. 네. 저는 소위 유명한 빵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냐면 저희 동네에는 세 군데의 로컬 빵집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거든요. 예. 또 고기라든가 이런 것도 대형마트에 가서 안 사고 제 아내와 따로 가는 집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할 때
소비자가 찾아가는 것이지 네. 대형마트라고 해서 누구든지 거길 찾아간다라고는 좀 보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건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와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전국 유통상인연합회의 인태연 공동회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태현입니다. 예,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그 법원이 어떤 잘못된 답안지를 만들었다. 네. 그 법의 취지는 살피지 못하고 마치 그 뿌리 없이 잎사귀만 보고 판결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는 그 중소상인의 영역이 그 계속 파괴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휴식권을 위해서 수없이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판결은 그 제도가 정책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적으로 중소상인과의 상생, 시장 독점 방지, 그리고 마트 노동자의 노동 휴식권, 이게 가정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라는 것들을 거의 살펴보지 못하고 내린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앞서 인터뷰 들어보셨죠? 예. 예,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영세 그 상인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이 영업 제한으로는 없었다라고 단언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벌 유통회사에서 네. 계속 유포시키고 있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일요일 날 의무휴무제를 하면서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료에 의하면은 11.7% 매출이 네. 그다음에 고객은 한 11.5%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예. 재래상권이라든지 골목 상권으로 이렇게 매출이 유입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전체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네. 또 부분적으로 골목 슈퍼라든가 또 골목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작게는 15%에서 도매상 같은 경우는 20% 이상씩도 진작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전체 통계가 있는 거예요? 예,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로 이제 일단 11.7%, 11.5% 증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12년 이후에 이제 조사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법원 판단에 이 내용도 있었지만 또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의 주인을 보면은 예. 역시 중소상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이 입점한 중소상인들을 또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권익이 침해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제 입주 상인들 중에 네. 납품을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꽤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갑의 입장에서 대형마트의 그 무리한 요구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납품, 또 판매 장려금 등으로 입은 피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제조업이나 납품업이 오히려 대기업의 독과점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네.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거 의무휴무제 반대하는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납품업체들의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분들은. 네. 오직 지금 의무휴무제와 관련돼서 손해본다고만 나섰지 자기들 스스로의 권리 행사도 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네. 판매 활로를 다변화해야 독점화되어 있는 그런 마트에 묶여있지 않게 돼야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그런 어떤 노예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 납품업체들을 다변화하는 게 더 사는 길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영업 제한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굉장히 국한된 부분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손 안 보고 그냥 나무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대형마트의 정의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에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곳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 이렇게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영업제한 처분 대상이 안 되는데 처분했으므로 그 자체를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요. 대형마트의 정의가 좀 다르죠? 가장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안 사보신 분 같아요.
마트에 가시면은 대부분이 그 영업사원의 도움이나 판매사원의 도움 없이 카트에 담아가지고 계산대까지 가서 계산만 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는 대형마트한테 면죄부 주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언제 과일 주스 만들어 놓고서 설탕 넣었다고 설탕물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정의를 언제 했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업태가 들어왔을 때의 정의를 막바로 했던 것이라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뭐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일부 뭐 임대 매장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로 들어다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일반 상식적으로는 대부분 그거 지금의 이런 판단은 상식 이하의 판단이라고 다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형마트는 외국의 대형마트를 얘기한다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뭐 그리고요, 이 영업 제한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에요. 예. 이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뭐 이것도 뭐 유통재벌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한결같은 논리인데요. 네, 뭐 맞벌이 부부가 뭐 소비하는데 불편하다, 뭐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네, 그럼 이 법의 취지나 본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 집어넣은 건데요. 네, 거꾸로 맞벌이 중소상인들의 그 생존권이라든가 맞벌이 노동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할 때도. 예, 소비자의 75% 정도가 대형마트 규제를 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설문 결과가 75.8%가 대형마트 규제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어요. 특히 38.3%는 영업 규제 더 강화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어떤 의식을 뭐 공익성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일단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맞벌이 부부들 중에는 중소상인 노동자 뭐 대단히 많은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예. 중에 많은 수가 일요일 2번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자기들 영업을 위해 가지고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그거를 중간에서 심판을 봐야 되는 법원이 한쪽 편에 서가지고 네. 한쪽 편의 논리만 받아들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를 했는데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고 의견들은 좀 맞춰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국 유통상인 연합회 인태현 공동회장이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창업 컨설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정말 한국 증시 요즘 박스피라고 얘기를 하죠. 몇 년째 제자리를 머물고 있는데 정말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컨설팅에서는요, 내년 벌써 2015년이 가까이 왔네요. 소비 트렌드 전망을 해보고 여기에 맞는 소상공인 마케팅 코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파생상품 4가지가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선물입니다. 이 4가지 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죠. 위치가 마녀란 뜻인데 4명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주식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날이란 뜻입니다. 쿼드러플은 4개가 겹쳤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2개가 겹치면 더블, 3개가 겹치면 트리플이라고 하죠. 한국은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4개 상품 만기에 기름값 하락세가 겹치면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7천억 원 넘게 빠져나가고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9포인트 떨어지면서 4마녀가 위세를 떨쳤네요.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은 몇 년째 보기가 답답해요. 예. 네, 오늘은 또 한참 내려갔다가 조금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던데 왜 이렇게 우리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야 주식이 없으니까 이 가난한 자의 편안함이 있습니다만은 주식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 보면 속이 타고 막 답답해서 정말 그렇겠죠. 위원님 저도 주식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거 빈자들의 그 위안이라고 할까? 주식은 없으니까.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경제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킹급 요즘에 중간중간에 킹급 스팟 뉴스를 알려주는데 1900선이 깨졌다 지수. 그래가지고 하자마자. 막 진짜 개장하자마자 그래서 1899인가 나가더니 물론 다행히 많이 올라서 보합세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국제 시장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냐. 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 외국인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더구나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좀 약오르고 속상할 정도로 이거 좀 안 움직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엔을 저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렇게 또 비신사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비신사적이요, 정말. 그 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본이 엔저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은 환율에서 크게 차익을 벌써 먹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고 이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저가 우리가 이제 그 엔저 이게 강화된 게 한 10월 달부터로 보거든요. 10월 달 이후로 국내 국제적인 여유 자금이 투자 들어온 걸 보면 일본에 들어간 거, 우리 증시에 들어온 거 비교하면 일본 증시에 간 게 280억 달러. 우리가 10월 이후로 들어온 거는 2억 달러. 그러니까 일본이 한 100배 이상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엔저만으로 볼 수가 없는 게 한 최근 3년치를 이렇게 보면요. 최근 3년치 그러니까 2001년도 말하고 지금하고 3년 상황의 주가 지수 변동을 보면 일본은 3년 새 주가가 105% 올랐습니다. 우리는 3년 새 105%고 중국 증시도 34% 올랐습니다. 3년 새. 우리는 얼마 올랐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뭐 박스피라니까 우리는 5% 오른 겁니다. 5%요? 네, 3년새.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자리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예. 예금 이자율이 그 정도 되면 좋겠지만은 증시 상승률이 그 정도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예, 너무 이게 저평가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증시라는 게 뭐 사실은 온갖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어떻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라본다 여러 가지 뭐 수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마침 그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간판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하락이 굉장히 많았다는 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주식 시장하고 연결시켜서 오늘 저 한번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들 그러면은 이름만 될 만한 알만한 기업들의 등급도 많이 내려갔나요? 그렇죠. 요거 기업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참 다가오겠네요. 국내 최고 우량 기업 중에는 포스코가 최근에 올 들어 AAA에서 AA 플러스로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AA 플러스에서 그냥 AA. 그다음에 KT 자회사가 세계 KT 렌탈, 스카이라이프, 캐피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A 마이너스에서 A 플러스로. 대림 산업도 AA 마이너스에서 A 플러스. 대우조선해양도 AA 마이너스 A 플러스로.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등급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래서 올해 우리 대기업 중에서 신용 등급이 내려간 데가 35곳이고요. 네. 신용 등급이 올라간 데는 15개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35개 내려갔고 15개 올라갔다 이런데 우리가 외환위기 전번에 왔던 게 직후 1998년 생각나죠? 네. 그때 내려간 거와 지금 같은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내려간 게. 아, 상징적인데요? 예. 그리고 만약 신용 등급 아직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만약에 그동안 당신네들 여차하면 신용 등급 내리겠소라고 경고해 놓은 것까지 실행을 한다면 그보다 연말까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용 등급이 막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우리 그 주가가 그다지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고 중국과 일본에 뛰는데 사이 끼어가지고 속상하게 열매도 못 누린 거. 요게 지금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하게 비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신용 등급이 많이 하락한 그 기업들의 업종 같은 게 좀 공통적인가요? 우선 신용 등급이 내려간 거는 이제 우리 되게 짐작하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조선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건설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철강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특정 그것들에서 많다는 거지 다 전부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신용 등급도 떨어지면 안 되겠다. 잠깐 신용 등급이 왜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면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우선 채권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발행하는데 돈이 더 들죠. 금리를 많이. 가상금리를 더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돈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자를 더 줘야 된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보려고 조달 코스트를 낮추려고 기업들은 온갖 이제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산도 매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유상증자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많이 떨어졌다. 그거겠죠. 그다음에 업종의 미래 전망. 수익 가능성이 그다지 밝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그겁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확 뛸 수 있도록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정치 리스크, 노동 리스크, 임금 리스크 이런 거에서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있고 그게 정시에 그대로 반영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랬던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이 신용 등급을 좀 올려보려고 최소한 더 내려가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정자를 한다든가 불급한 자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또 M&A 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한계에 좀 달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해서 채권이 잘 매입이 되고 이렇다면은 자금 조달이 쉬운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증시를 통해서. 근데 증시가 이러니 증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기 어렵고. 바로 그 점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자금 조달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죠? 하나는 채권 발행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식을 더 발행해서 유상증자로 해서 하지 이럴 텐데 국내에 보면 지금 새로 정시에 이렇게 침체한 거에 동전의 양립인데 어느 게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기 쉽긴 한데 새로운 괜찮은 종목들이 정시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신종목이 있으니까 매력이 없고요. 예. 또 그다음에 정시가 나쁘니까 좋은 주식이 안 나올라 그러고 네. 안 나오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기껏 나온다면 예컨대 삼성 계열사들 예. 뭐 최근에 제일모직 예전에 에버랜드가 이름 바뀐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 SDS 이런 아주 초우량 기업 한번 나오면 몇십조 원이 몰려버리고 그렇죠. 이제 뭐 일종의 민주가 하나 나타난 거죠. 그냥 이제 예. 뭐 미스 코리아 같은 하나 나타나서 우르르 그냥 인기가 가고 그 외에는 적절하게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기업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야, 저 주식 정말 마음에 든다 사고 싶다 해서 또 네. 돈이 몰려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또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보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그리고 기업 발전인데 지금은 그 자본 조달 시장도 메커니즘이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삼성, SDS나 이런 데다 확 몰렸었던 거고 그게 네. 또 자금을 빨아들이니까 시장은 내려가고요. 그렇죠. 그게 예. 악순환인 거죠. 그게 또 그 회사는 그럴 거면 이렇게까지 오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그겠죠. 그죠? 너무 많이 오니까. 또 다른 데서는 저기는 뭐 어떻게 땡빛을 내가라도 청약을 해보면 뭐 경쟁률이 저번에 제일모직 195대 1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1억을 투자하면 그 과연 배당되는 게 얼마도 안 되지만 이제 네. 그런 데만 쏠리고 이런 쏠림 현상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쏠림이라는 것 자체가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예. 이라도 우리 증시를 워낙 쥐락펴락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끌어들이면 좋을 텐데 예. 그들에게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려면은 뭐 기업 성적 올려라 이거밖에 없을까요? 네, 뭐 원론적으로는 100번 맞는 말씀이죠. 네. 어쨌든 외국인들 눈에 보이는 한국 증시는 지금 매력을 좀 잃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투자금이 일본 10월달 이후로 아무리 일본의 기업을 프리미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100분의 1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물론 중국이 11월달에 그 후광통이라 해서 상해에서 증시하고 홍콩 주식을 막 교환해서 막 사고 팔게끔 네. 아주 그 자유로운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를 보면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7분의 1이거든요. 11월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업들의 어쨌든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미래에 그게 좀 더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일 테고요. 다만 이제 기업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규제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투자를 할래도 투자할 여지가 없다. 그다음에 뭐 좀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간에 상장 회사의 영업이익이요. 지금 4년 새 한 27%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이 떨어진 게 그대로 반영되고 또 흥미로운 것은 국내 투자자들도요. 이제는 뭐 해외 제한이 없으니까 해외에 바로 투자로 막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화증권 그러니까 이제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게 점점 올 들어 한 30% 늘었다 그러고 또 이건 또 독특한 제가 어디 기사 메모를 하나 봤는데요. 네. 금융회사의 PB센터라 해가지고 돈 좀 그 고액자산가들 상대로 하는 그 PB센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서 그 고액 자산가들 상대로 하는 PB들도 한국 주식 말고 좀 선진국 주식 사라 이렇게 막 권하는 사람들 많답니다. 근데 그걸 뭐 외국적이니 비외국적 이렇게 논쟁할 얘기는 전혀 아닐 텐데 우리 국내 시장을 잘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라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모로 쉽지 않은데요. 예, 좀 풀려 나갔으면 어디선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예, 창업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 2015년 양띠해의 소비 트렌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시작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내년 양띠해네요. 예. 소비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갈까요? 최근에 이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15를 발표했는데요. 네. 내년 양띠에 맞춰서 카운트십이라는 이 10가지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는 이 양을 세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트렌드를 중심으로 과연 소상공인 창업 시장에서는 이러한 트렌드가 어떻게 작용할 건지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잘 마케팅 전략으로 연계해서 성과 창출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을 세는 것에 지금 어떤 가치평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양을 세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가지 이니셜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10가지 트렌드, 소비 트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여쭤봤고요. 예. 카운트 슈베그램 첫 키워드가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햄릿, 식으로? 중노나 사느냐 뭐 그게 문제라서 네. 사실 말해서 좀 자기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소비자, 이런 소비자가 상당히 좀 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 메이비 세대가 상당히 좀 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영어 메이비요? 그렇죠. 네. 메이비죠. 아마 뭐 이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뭘 해야 할까? 특히 외식 창업 시장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오면 어떤 메뉴로 골라야 될지 상당히 헷갈리고 있다. 너무나 많아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를 반영을 한다 그러면 직접 매장에서 구체적인 이 어떤 메뉴가 우리는 좋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는 1, 2, 3 어떤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친절하게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표기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쓰겠고요. 또 외식시장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창업시장에서도 요즘 스타일샵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가 어떤 옷을 입어야 매력을 맵시를 뽐낼 수 있을까? 나의 헤어스타일, 패션 스타일은 어떻게 만드는 게 이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까? 즉 개인 코디네이터 시장 요즘 상당히 좀 뜨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아무래도 특히 요즘 자기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와 계속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가게가 예. 요즘 신대상권에서 많이 뜨고 있는 타로 가게 같은 건데요. 타로점 보는 데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타로 가게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이 햄릿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개인 컨설팅 시장 내지는 좀 이런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이런 시장으로 이 수상공인 창업자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군요. 예. 두 번째 소비 트렌드가 감각의 향연과 옴니 채널이던데 이거는 어떻게 반영을 하나요? 사실은 요즘 참 감각, 센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는 예전에는 단순하게 특정한 감각, 뭐 보는 거 보이기에만 예쁘면 아니면 냄새만 잘 나면 이랬는데 이제는 공감각, 오감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다이닝 레스토랑 이런 데 가보면 문 열려고 들어가자마자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쫙 들리면서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일본 정통 뭐 이런 화식을 먹는 이런 아이템 상당히 웰빙 공간으로 각광을 받듯이 이제는 좀 우리 한국 외식 창업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좀 공감각 소비자, 이 오감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전략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옴니 채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오프라인만으로는 마케팅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심지어는 요즘 모바일 가장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마케팅까지 같이 혼용할 수 있는 이 수상공인 창업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 중독 시대라고 또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증거 중독 시대, 사실 증거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불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음식점에 가서도 이건 내가 지금 안전한 건가? 요즘 각종 뭐 공중파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이 고발 프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잘 믿지를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농산물 품질표 시점만으로는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산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떤 농부가 어떻게 재배하고 있습니다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창업시장 같은 경우는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부작용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믿지를 못하게 됐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 유명한 파워블로거가 하는 얘기도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증거를 직접 보여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랑하는 시대. 치고 빠지기, 평범 뭐 이런 것도 트렌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자랑질 너무 중요한데요. 요즘 뭐 셀피족이라는 말도 요즘 뜨고 있죠. 예, 셀카 서비스족, 이걸 셀피족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외식 창업 시장으로 가져온다면 이러한 셀피족들을 위한 자랑질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돗자리를 펴주는군요. 예, 그렇죠. 이를테면 모든 음식점마다 포토존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음식점에 오면 여기 와서 사진을 찍으면 앞으로 뭐 예쁘게 사진이 나옵니다. 아니면 연인들이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좀 스토리텔링도 하면서 이런 좀 재미있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중요하고요. 특히 치고 빠진다 이런 개념도 요즘 사실 젊은이들 사이에 나오는 게 썸남 썸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아무튼 몇 년째 썸만 타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반드시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회색지대도 좀 만드는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이렇게. 건가요?
예? 어떤 게 이런 창업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걸 창업이라기보다는 저는 마케팅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A는 B입니다가 아니라 A는 B도 될 수도 있고 C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마케팅 전략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평범 트렌드 같은 경우는 요즘 패션 시장에서는 놈코어 패션 즉 노말과 하드코어의 합성어인 오히려 럭셔리를 입는 것보다는 평범한 패션이 더 각광받는 대신 평범하지만 격이 있고 여유가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좀 주목받을 수 있다. 때문에 수상공인 창업 시장에서도 이런 좀 품격 서비스가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재밌던데 도시 할머니가 또 소비 트렌드로 꼽혔고요. 이건 또 뒤에 건 또 이해가 되는 게 골목. 이거는 맞습니다. 요즘 많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 할머니 얼번이 그랜인데요. 사실은 도시 할머니는 예전의 할머니하고 요즘 시대 할머니가 다릅니다. 특히 720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내분들이 본격적으로 손자 손녀들이 나오면서 이 할머니들은 단순하게 손자 손녀를 봐주는 단순한 실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소비의 어떤 주축으로 부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업시장에 오면 실버 레스토랑 뜬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실버라고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안 가시죠, 그럼? 예, 그렇죠. 실버 레스토랑이 아니라 10년 젊어지는 레스토랑.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지갑을 공략하는 이런 창업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골목이라는 키워드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홍대가 뜨면 홍대 중심가가 뜨는 게 아니고 홍대 인근의 합정동이나 망원동, 상수동 골목이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부암동의 그 언덕배기 골목이 상당히 뜨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콘크리트 문화에 길들여지는 이런 문화에 좀 실증내고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번듯하고 이렇게 높은 이런 도심의 상업지역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가게들이 운집해 있는 골목 상권이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인기 있는 곳으로 부상되고 있다.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이런 창업자 입장에서 숨은 골목 찾기에서 성과 창출을 하는 뭐 이런 기회 요인을 좀 노릴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 꼭꼭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훈 스타트 비즈니스 대표였습니다.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암동은 눈 때문에 벌써 저녁 같은데 눈길 운전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